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사회학 기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자, 보기 문제 나왔습니다. 훌리안이 제시한 정부의 스포츠 개입 목적에 관련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훌리안이 제시한 정부의 스포츠 개입 목적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공공질서 보호, 그리고 두 번째는 체력과 신체 유지, 체력, 신체 유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 위신 증진. 그다음 네 번째는 이 통일성, 동일성, 소속감, 통일성의 증진.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데올로기, 가치 강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경제 성장 촉진. 이렇게 크게 6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자, 시민들의 건강 및 체력 유지를 위해 체육단체 재원을 지원한다라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어디에 해당되죠? 바로 체력, 신체 유지에 해당이 되죠. 그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 체육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양성평등을 위해 이 타이틀 9을 제정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 훌리안이 제시한 정부의 스포츠 개입 목적에 해당된 내용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공질서, 우리 교육 현장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성별로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특히 스포츠라는 거는 남성이 좀 더 이게 지배적이고 우월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 9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제정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1972년에 이 교육 현장에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 체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남성과 여성의 공평함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스포츠로부터 소외된 계층, 여성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소외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 그래서 이런 소외된 분들도 교육 현장에서 공평하게 이게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정된 만든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것도 하나의 공공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좀 더 넓게 나아가서 교육 현장의 양성 평등이라는 내용으로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특히 이 타이틀 9이라는 거는 이 용어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돼요. 스포츠 사회학에서도 지금 나오지만 특히 스포츠 교육학 그리고 윤리 측면에서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스포츠 교육학에서는 빈번히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죠. 딱 이 내용이에요. 교육 현장의 양성 평등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공공질서의 보호를 위해 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금지, 그다음에 헬멧 착용 등의 도시조례가 제정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자, 그래서 다 모두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이제 스포츠 사회학의 파트 2 스포츠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이 해당 부분은 거의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에티즌과 세이즈라는 학자가 제시한 정부의 스포츠 개입 목적 내용이 또 있어요. 그 내용도 중요한데 딱 뒷부분에 또 그 내용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 그쪽 가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클럽법이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옳지 않은 것은 이 클럽법이라는 것은 스포츠 법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포츠 사회학 부분에서는 법과 정책에 관련된 내용은 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올해 거의 좀 처음으로 출제된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스포츠 교육학에서 출제가 거의 빈번히 많이 되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보통 이제 2-3문제 정도, 많게는 3문제 정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스포츠 사회학에서 거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스포츠 클럽법이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을 고르는 건데 만약 스포츠 클럽법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풀기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히 사회학, 우리 인문사회 과목들 있잖아요.
뭐 사회학, 스포츠 교육학, 그다음 스포츠 윤리 등, 그다음 스포츠 심리학 그런 과목들은 문제를 잘 보시고 좀 이런 문장이 좀 어색하다. 그리고 조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그게 좀 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도 하나의 시험을 풀 때 하는 그런 팁으로 갖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문제 보기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정 스포츠 클럽은 전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육성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선 답은 1번이에요. 전문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답니다. 또 나머지 내용은 볼게요. 맞는 내용 그러면 스포츠 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세 번째, 국민체육진흥과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또 맞고, 국가 및 지자체는 스포츠 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행을 시행해야 된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 그 외에 저희 해설에 보면 그와 스포츠 클럽법과 관련된 내용이 쫙 나와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되고, 이 법과 정책에 관련해서는 뭐 학교 체육진흥법이 또 있고요. 그다음 스포츠 크게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국민체육진흥법이라고 있어요. 큰 틀에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내용을 정책에서 포함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더 나아가서 기출에 나왔던 스포츠 기본법, 그다음 스포츠 시설관리법 등등이 해서 좀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래도 이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스포츠 교육학 부분에서는 매년 출제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지만 이 해당 파트 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아요. 정책과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거를 암기하기는 솔직히 버겁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해하고 이런 법이 있었구나, 이런 법은 이렇구나라고 해서 이해하시면서 여러 번 여러 번 읽어보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제가 스포츠 사회학 파트에서는 특히 큰 비중은 없거든요. 정책과 법에 관련해서. 근데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이 부분은 이제 교육학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그 파트에서 제가 설명하시는 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문제 나왔죠. 스티븐슨과 닉슨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먼저 구조기능주의 관점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나왔어요. 자, 구조기능주의는 스포츠 사회학에 관련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기능주의 관점이 있고 또 갈등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 비판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 상호작용, 사회작용,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포츠 사회화 이론 파트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 사회화 파트에서도 나오고 또 일탈 파트에서도 이러한 이 이론을 적용한 그 사회적 접근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이란 무엇이냐? 자,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사회는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정치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제도 있고 뭐 종교도 있고 스포츠도. 근데 이게 각각 분리된 독립된 자체가 아니고 다 하나로 연결돼 있는 유기체로 보고요. 그리고 계속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 항상성, 이 균형을 유지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들 사회 제도는 이 전체 사회 안정에 기여를 한다라는 이론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에 몰라. 하지만 이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 이 내용은 알아. 쉽잖아요. 그렇죠?
스포츠가 어떠한 사회적 기능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보기 보시면 스포츠를 통해서 사회 정서적 기능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 맞고요. 그다음 사회 갈등을 유발하나요? 아니죠. 그다음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도 하고 또 계층이 이동을 할 수 시키는 또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인데 이 스티븐슨과 닉슨이 제시한 구조기능주의 관점을 설명한 스포츠 사회적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내용이냐? 자, 첫 번째 뭐냐? 사회 정서적 기능 있고요. 사회 정서적 기능. 그다음 두 번째는 사회화 기능. 사회화 기능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사회 통합. 사회 통합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 정치적 기능. 그다음 마지막은 사회 계층 이동 기능. 예, 이라고 해서 이렇게 총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보시면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니은을 제외하고는 기억, 디귿, 리을은 다 맞는 얘기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자, 보기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 기억하고 디귿에 해당하는 스포츠 육성 정책 모형으로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보기 볼게요. 자, 먼저 스포츠 육성 정책 모형이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뭐냐? 자, 먼저 피라미드 모형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낙수 효과 모형이 있고 그다음 선순환 모형이 있어요. 자, 피라미드 모형. 이 보기에 나와 있죠? 여기 문제. 자, 피라미드 모형은 뭐냐? 먼저 자, 피라미드는 이거는 이제 생활 스포츠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다음 낙수 효과 모형은 자, 엘리트 체육을 강조한 육성 정책 모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선순환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생활 플러스 엘리트 2개를 다 강조한 육성 정책 모형입니다. 쉽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 자, 먼저 이 생활체육은 언제냐? 바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88 올림픽 했었죠. 그래서 그 전에 1986년도에 서울 아시안 게임이 먼저 진행이 됐었고, 그 이후에 2년 뒤에는 88년도 서울 이제 하계 올림픽 88 올림픽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전두환 정권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활체육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을 개최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제 인프라 저변 확대가 됐었죠. 그 반대로 이 엘리트 체육은 이 낙수 효과 모형은 이 전두환 정권 전 시기 누구였죠? 바로 이제 박정희 정권기였죠. 이 박정희 정권기는 우리 처음에는 무조건 엘리트를 강조했어요. 엘리트, 즉 이 운동 선수들을 먼저 이제 육성시키면서 각종 이런 국제 메가 스포츠, 메가 이벤트라고 얘기하면 이제 올림픽이죠. 올림픽에 나가서 이제 우리 메달을 따면 딱 어떻게 시상대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면 또 뭐가 딱 올라가죠? 바로 그 나라에 해당 국기가 딱 매달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울려 펴지면서 전 세계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해서 이러한 선전 효과를 또 가져오고 또 자기의 그런 자국을 알리기 위한 그런 효과를 또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정치 파트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정치가 스포츠를 이용한 이유 중에 하나. 예. 그러면서 이 박정희 정권기에는 이렇게 엘리트 스포츠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선수들이 이제 그런 국제 무대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뭐 연금 혜택이 있고 그다음 병역 면제가 아니고 병역 혜택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병역 면제가 아니고 선수들은 이제 선수 생활을 하면서 군복무를 대체 복무를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박정희 정권기 때 다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정책들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엘리트 체육을 강조했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점차적으로 이제 생활체육을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는 뭐냐? 생활체육을 강조한 정책이고 낙수 효과는 이제 엘리트 체육, 선순환은 생활체육 플러스 엘리트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추구하는 정책 모형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저변이 확대되면서 이를 기반으로 기량이 좋은 학생 선수가 배출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바로 생활 스포츠를 이제 강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피라미드 모형이 되겠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제거하고요. 그럼 니은 이건 이제 피라미드. 네. 자, 우수한 학생 선수들을 육성하면 학생 선수, 네. 그들의 영향으로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가 확대된다. 자, 우선 학생 선수가 운동 선수, 엘리트 선수를 먼저 육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낙수 효과잖아요. 그렇죠? 다음 스포티그 스포츠 선수들의 우수한 성과는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고요. 그러니까 선수들의 성과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거 엘리트잖아요. 엘리트 내용. 그다음 이를 통해 형성된 스포츠 참여 저변 위에 우수한 선수들이 육성된다. 그렇죠? 네. 자, 앞서 엘리트가 아니고 이게 이제 피라미드죠. 네. 죄송해요. 설명 잘못 들었어요. 자, 피라미드고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가 촉진되는 거잖아요. 그럼 생활 스포츠죠. 네, 그럼 피라미드 그렇죠, 맞죠? 그 다음 이제 스포츠 선수 육성 성장 엘리트죠. 그럼 뭐죠? 이제 낙수 효과죠. 그래서 피라미드 플러스 낙수 효과. 그러니까 이건 뭐냐? 선순환 모형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4번까지 풀었는데 좀 까다로운 문제는 2번 스포츠 클럽과 관련된 내용 그 외의 부분들은 다 이제 쉽게 문제만 잘 읽고 내가 만약 그 해당 이론을 몰랐어도 잘 읽고 이제 문맥상 좀 이상하거나 어색한 거를 제거하고 고르면 정답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됐었고요. 자, 그 5번 볼게요. 자, 보기 문제도 나왔죠. 자, 보기에서 스포츠 세계화 동인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어요. 자, 동인이라는 거는 그냥 세계화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 예, 왜 스포츠가 세계화가 됐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자, 민족주의, 그다음 제국주의, 종교정파, 과학기술 발전, 인종차별 심화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우선 이 세계화와 관련된 문제도 많으면 2문제, 적으면 1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세계화의 원인만 알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먼저 이 스포츠 세계화라는 내용은 뭘까요? 자, 스포츠 분야에서도 이 다양한 교류뿐만 아니라 국가의 이제 경제를 가로질러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즉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가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올림픽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즉 올림픽을 하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이 세계화와 관련돼서 얘기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 올림픽을 개최하면 해당 국가를 그리고 또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던 나라들과 이 올림픽 즉 스포츠라는 이 메가 이벤트를 통해서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이런 게 다 스포츠를 통해서 세계화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화의 원인은 자, 첫 번째 제국주의가 있고요. 그다음 민족주의, 그 종교 정파,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과학 기술 발달 크게 4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국주의 확대, 종교 정파, 그다음 민족주의, 과학 기술 발전 4개 내용 다 있죠. 그래서 정답은 우선 기억력 디귿, 리을 이렇게 해서 뭐 3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자, 인종차별 심화는 오히려 세계화를 통해서 인종차별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투민이 제시한 사회계층의 특성을 스포츠에 적용한 것은 옳은 것은 자, 투민이 제시한 사회계층.
자, 이 사회 계층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내용이고요. 네, 거의 매년 출제돼요. 자, 먼저 투민이 제시한 사회 계층의 특성은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사회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사성. 세 번째는 이제 보편성. 이 보편성은 이제 편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편재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영향성. 이렇게 5가지를 투민이라는 학자가 이 사회 계층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보편성.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포츠 현상에는 계층 불평등이 나타난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자, 계층의 불평등. 스포츠에도 계층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히 존재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 인기 종목이 있고 비인기 종목이 있잖아요. 이것도 계층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선수들에서도 주전 선수가 있고 후보 선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대표적으로 대한민국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그럼 K리그도 뭐 K리그 있고 그다음 뭐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더 아래에 쫙 더 있고요. 그런 식으로 계층이 나눠져 있고요. 또 이 감독과 코치, 그다음 이제 프런트라고 하죠. 이 행정을 운영하는 팀에서 하고 그다음 이 선수들 그건 다 계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다 대부분의 스포츠에서는 이런 계층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역사성인데 현대 스포츠 계층은 종목 내 종목 간에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보편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역사성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현대 스포츠 계층에는 종목 내에도 있고요. 종목 간에도 나타난다. 네,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세 번째, 자, 스포츠의 계층 불평등은 역사 발전 과정을 거치며 변천해 왔다. 이건 뭐냐? 역사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네. 그다음 네 번째, 4번. 스포츠 참여에서 나타난 사회적 불평등은 일상생활에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스포츠에서 나타난 불평등이 일상생활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영향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옳은 내용은 이제 1번이었죠. 해당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고 매년 거의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론 파트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스포츠에서 나타나는 사회 계층 이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사회 계층에 대한 문제 또 나왔죠. 자, 1번 볼게요. 스포츠는 계층 이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그렇죠. 자, 후보 선수에서 주전이 됐어요. 계층 이동한 거잖아요. 수직 상승한 거죠. 그렇죠. 맞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사회 계층의 이동은 사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을 반영한다. 맞는 얘기죠. 예, 예를 들면 개인적 상황으로 스포츠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어. 뭐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사회적 상황, 예를 들면 뭐 내가 소속돼 있는 구단이 뭐 부도가 나거나 어떻게 됐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게 됐어. 그러면 이제 수직으로 이제 하락하게 되는 그런 계층 이동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상황과 뭐 개인적 상황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 사회 지위나 보상체의 차이가 뚜렷하게 발생하는 계층 이동은 수직 이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수직 상승하거나 이제 하락, 어떠한 이런 지위나 보상체가 확연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네 번째, 사회 계층의 이동 유형은 이동 방향에 따라 세대 내 이동, 세대 간 이동을 구분한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예. 자, 이동 방향에 따라서는 수직 이동과 수직과 자, 상승, 즉 수직과 죄송해요, 상승이 아니고 수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수평 이동으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이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은 뭐냐? 바로 이 시간적 거리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간적 거리 이동 안에 내 제너레이션, 즉 내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건가, 아니면 내 세대가 아니고 다음 세대,
내 후손에 의해서 발생된 이동인가에 따라서 시간적 거리 이동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죠. 이 외에도 이동 주체에 따라서 개인의 이동이냐 아니면 집단에 의해서 발생된 이동이냐라고 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계층 이동의 유형에는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직과 수평 이동, 시간적 거리에 따라서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 그다음 이동 주체에 따라서 개인이냐 집단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일탈과 관련된 이론 문제였습니다. 네. 보기 문제 볼게요. 자, 먼저 스포츠 일탈을 상호작용론 관점으로 이제 설명했다. 그다음 일탈 규범을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이 존재한다라고 설명했고요. 그다음 다른 사람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 스포츠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게 봤을 때 첫 번째 이거 다른 상호작용론 관점 잘 모르겠어. 일탈 규범 내면한 사회 과정 잘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이 상호작용을 통해 스포츠 일탈을 행동한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사회 안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인차 이론은 우선 아니고요. 다음 문화규범과 차별, 사회 안에서 어떤 차별된 상황, 그래서 좀 남겨둘 수 있겠죠. 뭐 삼각형으로. 그 다음 워튼의 아미노 이론. 네, 이거는 이제 선수가 어떻게 승리를 하기 위해 나타난 이제 어떤 괴리로 인해서 발생된 그 격을 설명한 이론이잖아요. 그렇죠? 즉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서 일탈이 발생한다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 내용과 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것도 제거하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1번은 문화규범 이론은 뭐냐? 자, 일탈의 이 행위는 우리 사람이 어디에 소속돼 있어요? 이런 사회 문화 속으로 사회에 들어가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습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화가 나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즉 이런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행위라는데 초점을 두고 일탈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런 일탈적 문화를 습득하게 되는 거죠. 이 문화 안에서 이 사회라는 안에서의 일탈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습득해서 발생된 일탈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범이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차별교제 이론은 바로 이 내용인데요. 뭐냐? 바로 이 일탈 행동을 이제 배우거나 일탈에 대한 이제 긍정적 가치를 내면화해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차별교제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일탈의 행동을 일반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 결과로 보는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구분지어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된 일탈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개인차 이론은 뭐냐? 이거는 이제 일탈 이론 말고 이 미디어 파트에서 나오는 이론이거든요. 미디어와 관련된 이론으로 대중매체가 관람자, 즉 이 시청자의 개인적 특성에 이 호소하는 메시지를 이제 제공하고요. 그걸 접한 개인은 자신의 특정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뭘 사용하죠? 바로 미디어를 이용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디어 파트에서 나오는 이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기에서 설명한 이 일탈을 상호작용 관점으로 설명하고 내면화한 사회 과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포츠 일탈 행동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별교제 이론이 될 수 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이 문화규범 이론과 좀 유사하지만 문화규범 이론은 확연히 구분지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회 안에서 어떤 문화를 습득하는 거예요. 일탈적 문화를 습득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규범과 관련된 이론의 설명을 나왔을 때는 이 문화를 습득한다 라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2번 차별규제 이론을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조금 살짝 까다로운 문제였죠. 자, 그 다음 9번 가보겠습니다. 자, 스미스가 제시한 경기장 내 신체 폭력 유형
해당하는 것은 자, 신체 폭력 유형 나왔습니다. 자, 먼저 폭력 유형에는 자, 뭐 여기 나와 있듯이 범죄 폭력 있고요. 보기에서 그다음 경계 폭력, 유사 범죄, 경전한 신체 접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한번 볼게요. 자, 경계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수나 지도자들이 이를 즉 용인하는 폭력 행위의 유형이다. 경기 규칙을 위반하지만 지도자들이 야 그거 해도 돼라고 하는 폭력 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폭력 유형은 경기 전략의 하나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보복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 바로 경계 폭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 경기 폭력이라는 거는 경기 규칙에 위반되지만 이 스포츠 안에서 이 허용이 되는 그 범위 폭력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스포츠 안에서 경기는 위반하지만 허용되는 폭력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축구에서의 그런 몸싸움, 과도한 이제 어깨 싸움 혹은 이제 경기 흐름을 끊기 위한 이제 태클, 예, 등등 어떻게 보면은 폭력이지만 경기 규칙 안에서의 그런 허용된 범위 안에서 그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계 폭력이라는 내용이고요. 범죄 폭력은 말 그대로 범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법을 위반하는 행위죠. 이렇게 예를 들면 태클을 했어요. 경기 규칙 안에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했는데 선수가 일어나서 그 태클에 화가 나서 상대방 선수를 때렸어. 네, 그거 완전히 폭력이잖아요,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런 게 이제 범죄 폭력이 되는 거예요. 되는 내용이고요. 유사 범죄 폭력은 뭐냐? 이건 경기 규범과 공공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고요. 그다음 이 선수들 사이에서 비공식적 이 규범을 위하는 폭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수들의 이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규범을 어기는 심한 파울 등이 이 유사 범죄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 4번 격렬한 신체 접촉은 말 그대로 이제 스포츠를 활동하다 보면 뭐 충돌도 일어나고 가격들이 일어나고 태클, 뭐 방해, 뭐 이런 행동들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이제 격렬한 신체 접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 폭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쉽게 다시 또 설명해 드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이죠. 전략의 하나로 뭐 갑자기 이제 흐름이 상대편에서 막 그런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기의 흐름을 끊기 위해서 뭐 반칙을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뭐 야구에서의 그 빈볼성 전략을 하나로 너무 잘 치는 선수가 있으면 일부러 뭐 우리가 볼을 4개 던져서 그 선수를 나가게 한다거나 혹은 그 선수의 몸을 맞춰서 그 선수가 안타나 뭐 홈런을 치지 못하게 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이제 전술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경계 폭력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자, 코클리가 제시한 상업주의와 관련된 스포츠 규칙 변화. 자, 상업주의와 관련된 스포츠 규칙 변화 내용도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 거의.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쉬워요. 쉽기 때문에 쉽게 이거는 뭐 이해만 하시고 여러분이 이론에서 넘어가셔도 문제 풀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를게요. 1번 볼게요. 자, 극적인 요소가 드러났다. 그렇죠? 자, 우리 스포츠를 얘기하면 먼저 이제 올림픽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올림픽에 이런 오륜기 있잖아요. 그렇죠? 오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트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엘리트주의의 반대가 바로 뭐냐? 자, 프로페셔널리즘이거든요. 프로페셔널리즘. 예. 그러니까 즉 프로페셔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앞에서 이 프로가 바로 이 오늘날의 이제 프로 스포츠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개 큰 차이는 이쪽 엘리트는 돈 아니에요. 프로는 뭐에 움직여요? 돈에 의해서 움직여요. 예. 그래서 이 스포츠가 이 상업화 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경제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에서 경제적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재밌게 해야 되잖아요. 스포츠 자체를 관람하는 그 관람객들한테 흥미와 재미, 즉
즉 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뭐 MMA나 격투기 막 자극적이잖아요. 이런 시청자들을 자극시키고 그래서 이런 극적인 요소들이 늘어나면서 또 새로운 종목들도 막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득점이 감소하게 됐다. 자, 득점이 감소하면 재미가 있나요? 재미없죠. 득점은 오히려 이제 늘어났다, 증가하게 되었다. 그래서 득점을 증가하기 위해서 혹은 경기의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고유에 가지고 있는 스포츠가 고유의 종목별 가지고 있는 경기 규칙을 요즘에는 또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혹은 새로운 룰을 도입을 하던가 그렇게 해서 이런 관광객이 아니죠. 관람객들한테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더 상업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요소 맞죠? 그다음 득점이 감소하게 되었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상업 광고 시간이 늘었다. 그렇죠. 광고 중간중간에 뭐죠? 이제 광고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축구, 뭐 풋볼이 아니고 사커죠. 사커가 인기가 없었던 이유.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사커가 많이 인지도가 올라가고 인기가 많은데 예전에는 축구, 우리가 보통 보편적으로 아는 축구 있잖아요. 발로 차는 거. 그 축구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축구는 전반과 전반 45분, 후반 45분 이렇게 하면 경기만 쭉 진행이 되잖아요. 중간에 흐름을 끌 수 있는 뭐 작전 타임이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광고를 넣을 수 있을까요? 네. 광고가 많이 나가야 광고를 많이 받을 수 있고 광고가 많이 노출이 돼야 그와 관련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무슨 그런 타임이 없는 거예요. 축구는 45분 내내 쭉 경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적인 이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 축구가 인기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반면에 뭐 풋볼이나 이제 미식축구죠. 미식축구나 이제 농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자 쿼터제로 있잖아요. 뭐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짧아요. 뭐 15분, 25분 쿼터별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뭐 작전 타임이나 쉬는 시간도 또 경기를 멈출 수 있고 그런 시간 내내 뭐 광고가 중간중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상업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업 광고 시간이 늘어났다. 그렇죠.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 경기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득점이 감소하였다. 득점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득점이 늘어나게 됐다. 대표적으로 또 뭐 랠리 포인트제라고 해서 뭐 득점에서 바로바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규칙도 변형이 됐고 뭐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축구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축구공을 뭐 2개를 사용해서 골을 더 많이 더 만들 수 있어서 관람객들한테 더 재미를 전달한다. 뭐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의 뭐 얘기가 있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끊임없이 바뀌고 있어요. 네, 오늘날의 스포츠는. 자, 그다음 11번 내용 갈게요. 자, 팔슨즈의 AGIL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거. 자, 우선 팔슨즈의 AGIL은 이게 뭐냐? 약자예요, 약자. 무슨 약자냐? 자, 이거는 이제 구조기능주의, 앞서 우리 구조기능주의 관점 나왔었잖아요. 어디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구조기능주의 관점 나왔죠. 그 안에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이 팔슨즈는 이 사회는 본질적으로 균형을 지향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각 부분이 수행하는 역할이 다르더라도 결국 전체 사회는 균형을 이뤄서 하나의 통합을 이룬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앞서 제가 구조기능주의 이론 관점에 설명할 때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를 유지하면서 통합된 사회를 만든다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유기체적인 즉 우리 몸으로 따지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계통이 있잖아요. 뭐 순환계통, 골격계통, 그다음 뭐 근육계통, 뭐 신경계통 이런 계통들이 우리 몸은 따로따로 노나요? 아니잖아요. 다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 하나의 우리 몸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몸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구조기능주의 관점은 우리의 사회도 각각 분리된 그런 계통이 아니고 부분이 아니고 다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연결돼 있다.
그래서 전체 사회가 균형을 이뤄서 하나의 통합적 목적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전체의 본질적인 지향인 이 균형을 강조하고 그 안에서의 뭐냐? 바로 이제 적응과 목표를 적응을 하고 목표를 성취하고 그다음 사회를 통합시키고 체제를 유지하는 거. 그게 바로 뭐냐? AGIL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A는 이제 뭐 adaptation이라고 그거의 약자고요. 그다음 목표 성취는 이제 goal attainment. 사회 통합은 뭐 integration의 약자, 그 I의 약자고요. 그다음 체제의 유의는 뭐 Latin pattern이라고 해가지고 L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AGIL이라는 그 약자를 설명한 이론입니다. 이 팔슨즈가. 그래서 이거는 먼저 쉽게 우선은 답을 고를 수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이 아니고 보다 구조기능주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우선 틀렸다. 뭐 구조기능주의 관점. 스포츠 사회학과 관련된 이론. 자, 앞서 설명해 드렸지만 구조기능주의 관점. 그다음 갈등 이론. 그다음 비판 이론. 그다음 상징적 상호작용 이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스포츠 사회와 관련된 이론, 뭐 파트 1에서도 나오지만 자, 일탈 파트, 그다음 이제 사회화 파트에서도 접목시켜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스포츠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 L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다음 스포츠는 사회 구성을 통합시키는 인티그레이션, 즉 이 I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스포츠는 사회 구성원이 사회 체제에 적응하는 어댑테이션, 이 A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좀 쉬운 그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1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티즌과 세이즈가 제시한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앞서 제가 1번 문제였죠. 자, 훌리안의 정부의 스포츠 개입의 목적에 설명할 때 이 정치 파트에서 에티즌과 세이즈가 제시한 스포츠의 정치 속성의 내용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 그 부분이 또 바로 기출문제에 이제 출제가 됐죠. 자,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 자, 먼저 에티즌과 세이즈가 제시한 정치적 속성에는 뭐가 있냐? 자, 먼저 대표성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권력투쟁, 그렇죠? 그다음 상호 의존성, 그리고 보수성. 이 보수라는 거는 어떠한 금전적인 대가를 받는 게 아니고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수입니다. 그다음 긴장 관계. 그래서 에티즌과 세이지가 스포츠의 정치적 속성을 이렇게 5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자, 먼저 보기 볼게요. 자, 국가대표 선수는 스포츠를 통해 국위를 선양하고 국가는 선수에게 혜택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선수는 스포츠 통해 국위를 선양한다는 건 뭐예요? 자, 선수가 국위 선양, 나라한테 나라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라. 자기네 해당 나라, 국가를. 그래서 국가는 그러면 그래? 그럼 우리도 너한테 혜택을 줄게. 즉 서로 상호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보다 우리 박정희 정권 때 만든 이제 뭐 선수들의 연금 포상. 예. 그다음 뭐 변역 혜택. 예. 예전에는 지금은 거의 없는데 예전에는 운동 선수들이 메달 따고 뭐 하면 나중에 은퇴를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삼성 기업에서 후원하는 그런 구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단에서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삼성과 관련된 그런 직장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혜택도 받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이라는 그 회사에서 또 근무도 하고. 예. 근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다 혜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나라에서 너한테 뭔가 혜택을 준다. 서로 상호 의존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하면 군 복무 면제 혜택을 준다. 이게 내용 나와 있죠. 예. 무슨 내용이냐 이게 바로 상호 의존성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래서 포상 및 연금, 군 복무 면제 등의 혜택은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에 있어서 정부와 선수의 상호 의존성에서 서로 나타나는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보수성은 뭐냐? 처음에 나온. 자, 스포츠의 제도적 특성은 자, 질서와 법의 포본이죠. 그 얘기는 뭐냐? 자, 스포츠라는 건 뭐예요? 딱 이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뭔가 스포츠 종목별로 제시된 그 룰 있잖아요. 그걸 엄격히 딱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그게 스포츠만 가지고 있는 이런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고 스포츠 경기에 수반되는 또 이 애국심은 정치 체계를 더욱 또 이제 강화시키는 또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최근에 그런 또 그런 대한체육회 문제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다 그런 게 또 뭐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에 또 하나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일단 두 번째 또 대표성이 있고요. 대표성은 뭐냐? 자, 스포츠를 즉 선수가 그 국제 스포츠에 나가서 메달을 딴다는 건 뭐예요? 이 선수가 한 나라를 또 대표를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 종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로 해서 나온 거야. 라는 그런 또 대표성이 존재하고요. 그다음 권력 투쟁은 뭐예요? 자, 선수와 구단주 뭐 경쟁 리그 간, 그다음 이제 리그 간의 경쟁, 그다음 뭐 행정기구 등의 스포츠 조직에서는 이제 불평등이 분배하는 그런 이제 서로의 권력을 가지려는 그런 또 투쟁을 하잖아요. 예. 그런 게 다 뭐냐? 이 에티즌과 세이지가 제시한 스포츠에 있어서의 정치적 속성 중에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여러분이 알고 계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이고 보기 안에서의 딱 그 쉽게 또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정답을 빠르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죠. 자, 13번 갈게요. 보기 문제 나왔습니다. 보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문제를 난이도를 올리거나 혹은 조금 살짝 까다롭게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2, 3년 정도 이제 보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스트랭크의 국제 정치 관계 스포츠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기억부터 리를 쭉 나와 있는데, 자, 먼저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베를린 올림픽은 이때는 뭐냐? 바로 이 정치 이념을 선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스포츠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이념이냐? 바로 이때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가 이 나치 정권의 이 권위와 위대성을 표출하기 위해서 올림픽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뭐냐?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 즉 정치 이념을 선전하기 위한 거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치 이념 선전의 도구로 사용이 된 사례고요. 다음 1972년 미국 탁구팀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 즉 뭐예요? 탁구를 통해서, 즉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 또 핑퐁, 탁구를 핑퐁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뭐 테이블 테니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핑퐁이라고 얘기했어요. 핑퐁 외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건 뭐냐? 스포츠를 이 핑퐁이라는 스포츠를 외교적 도구로 사용을 한 거잖아요. 예, 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1972년 미넨 올림픽에서 검은 9월단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테러 사건인데 이 미넨 올림픽에서 이 팔레스타인의 과격 단체거든요. 이 검은 9월단이 이쪽 검은 9월달이 이스라엘 그 선수들의 숙소를 방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선수들을 이렇게 총으로 과격하는 그런 살해시키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각 나라의 어떠한 갈등 및 적대감을 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갈등, 적대감 표출로 사용되었다. 그런 도구로. 그다음 리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 바로 외교적
자, 항의다. 자, 아파르트헤이트 뭐냐? 이게 바로 백인 정권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정책이었어요. 즉, 뭐 백인들만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흑인들은 할 수 없고, 예. 이러한 이슈 때문에 외교적 항의로 올림픽에 참여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정답은 13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우리 파리 올림픽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때 어디 나라가 출전이 못했죠? 바로 러시아죠. 예. 전쟁을 일으켰다 해서 러시아는 파리 올림픽에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외교적 뭐 항의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또 최근에 특히 사회학 같은 경우는 사회 문화와 관련된 사례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시면 도움은 되실 겁니다. 새로운 이제 또 기출 문제 푸실 때. 자, 14번 갈게요. 자, 베일이 제시한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지금 문제를 보면 여러 학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뭐 베일, 에티즌과 세이즈, 훌리안, 그다음 또 여기 뭐 팔슨즈. 뭐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면서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뭐 암기하시면 도움이 되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버거워요. 그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꼭 그 학자 이름을 모르시더라도 이 문제가 제시한 거, 뭐 베일이 제시한 그래서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 그럼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구나라고 아시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습니다. 네,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자, 그럼 스포츠 세계화의 특징, 세계화 문제 앞서 나왔지만 또 나왔죠. 옳지 않은 거. 자, IOC, 자, 인터내셔널 올림픽 커미티라고 해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죠. 그다음 FIFA 등 국제 기구가 성장하게 됐다. 그렇죠. 자, 세계화를 통해서 이러한 국제 스포츠 기구가 점점 이제 거대해지고 있어요. 예, 맞는 얘기고요. 다국적 기업의 국제 스폰서십 및 마케팅이 증가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올림픽들이 올림픽의 정신이 많이 뭐라 그러냐 뭐 나태해졌다고 표현하기보다 많이 위상이 떨어졌다. 올림픽의 위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자, 올림픽 정신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이제 아마추어리즘, 네? 그리고 이제 페어플레이, 네? 그다음 스포츠맨십 등등을 이제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올림픽에도 프로들이 프로페셔널리즘에 해당한 선수들이 올림픽에도 출전을 하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죠? 최근에 파리 올림픽에서는 NBA의 그런 특출난 선수들이 또 출전했었죠. 어마어마하게 억대 연봉을 받는 선수들이. 그래서 올림픽 정신에 좀 위배되는 어떤 행동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추어리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다국적 기업의 스폰서, 즉 각 나라에서 그 올림픽 IOC에게 많은 후원을 해주는 기업들의 나라를 거기에 나라에 맞춰서 좀 편향된 방송 혹은 그 나라에 맞춘 시간에 맞춰서 종목을 또 시간을 배치시키는 또 그러한 또 특징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방송할 때. 그래서 즉 이런 게 뭐냐? 다 올림픽 정신에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는 좀 멀어지는 그런 좀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근데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국제 기구들이 또 돈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즉 스폰서 말은 스폰서십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런 국제 기업들이 초창기에 탄생되게 된 이 배경과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초기의 그런 내가 가졌던 그런 철학에서 조금 많이 이제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의 국제 스폰서십 및 마케팅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삼성, LG도 마찬가지죠. 특히 삼성 이런 기업도 올림픽 IOC에 많은 정말 후원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중국 기업들도 많이 후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스포츠에 관한 개입이 증가하게 되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그런 방송 3사
KBS, MBC, SBS에서 하던 그런 방송들이 요즘에는 또 종편, 종합편성의 새로운 그런 방송국 미디어들이 또 올림픽을 중계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업들이 스포츠에 관여해서 개입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의 증가로 팀 스폰서보다 국가의 정체성이 강화됐다. 아니죠. 오히려 외국인 선수 증가로 팀 스폰서가 더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은 뭐냐? 14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15번 갈게요. 스포츠 교육의 역기능. 자, 스포츠 교육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자, 어렵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우선 역기능. 뭐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서순환. 정서순환은 이제 순기능이죠. 순이죠. 그다음 사회선도 순이죠. 순. 일단 사회화 촉진시키죠. 교육을 통해서 순기능이죠. 승리지상주의 역기능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자, 스포츠의 1번부터 3번은 순기능이었고, 자, 스포츠 교육의 역기능에는 이렇게 승리지상주의. 이게 뭐냐? 바로 교육 목표가 이제 결핍되는 부분 중에 하나의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다음 참가 기한의 제한, 뭐 성차별 있고요. 그다음 부정행위를 또 조장하는, 즉 스포츠의 상업화도 하나의 스포츠 교육의 역기능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스포츠를 너무 이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다음 뭐 위선과 착취, 일탈을 조장하고요. 그다음 편협한 인간 육성. 거기에는 뭐 독재적 코치와 비인간적 훈련. 사실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뭐 태릉 선수촌이나 진천 선수촌 안에 그런 합숙 훈련을 하잖아요. 거기 안에 갇혀가지고 다 이런 게 뭐예요? 편협한 이제 인간, 즉 어떻게 보면 선수를 이제 혹화시키는 가혹하게 훈련하는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역기능 측면을 또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스포츠 교육의 역기능에 해당하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미디어의 문제 나왔어요. 자,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자, 성차별 이데올로기에 성차별이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자, 남성, 여성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여성을 스포츠의 운동 선수의 그런 경기력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여성성을 내세워서 하는 방송하는 그러한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경기의 내용보다는 성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그렇죠. 자, 2번 여성 선수를 불안하고 취약한 존재로 묘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성은 이제 약하고 좀 미적인 걸 보여줘야 되고, 예? 그리고 여성들이 참여한 경기를 여성 경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여성 경기라고 부르면 안 되죠. 그냥 순수히 경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남성들이 하는 경기를 남성 경기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4번 여성성보다는 그들의 성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아니죠. 여성성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건 4번이었죠. 네. 이게 뭐냐? 성차별 이데올로기다. 즉 여성의 그런 경기력이 아니고 미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이데올로기를 그거를 강조해서 방송에 표출시키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의 사례와 관련된 스포츠 일탈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일탈의 유형과 그다음 휴즈와 코클리가 제시한 윤리규범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두 개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어요. 일탈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황선홍 선수, 김태형 선수의 부상 투혼. 자, 황선홍 선수는 헤딩 경험을 하다가 이마가 찢어져서 분대를 머리에 감고 경기를 뛰었죠. 그리고 김태형 선수도 헤딩 경합을 하다가 코뼈가 부러져서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뛰었고요. 또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뛰는, 즉 이 다 부상 투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포츠 일탈 유형을 한번 보자면, 자, 일탈 유형에는 뭐가 있냐? 우선 과잉 동조, 예? 과잉 동조가 있고요. 그다음 과소 동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과잉은 뭐냐? 자, 규범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칙, 즉 스포츠에 가지고 있는 룰을 무조건 지키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고, 과잉 동조, 과도하게. 과소 동조는 뭐냐? 규범을 무시하거나 거부한 행위.
즉 뭐 폭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승부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음주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1번은 뭐냐? 자, 과잉은 뭐예요? 규범을 무조건 따르는 거죠. 내가 이렇게 다쳤어. 부상을 입었으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안 하잖아요. 경기를 참여하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상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를 뛰기 위해서 이걸 무조건 지키는 행위잖아요. 무비판적으로. 그래서 이건 과잉 동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제거하고요. 그다음 윤리적으로 봤을 때 자, 한계를 이겨내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된다. 그다음 경기에 헌신해야 된다. 있고 위험을 이거 아니죠. 그렇죠? 자,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을 인내해야 된다. 탁월성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우선 부상을 당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고통을 참고 경기를 뛰는 그런 윤리적으로 보면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드의 사회학습 이론에서 보기의 설명과 관련된 사회화 기제, 사회학습 이론이 나왔어요. 거기서의 사회화 기제. 자, 우선 사회학습 이론에서 사회화 기제에는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자, 강화와 코칭, 그다음 관찰 학습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강화는 무엇이냐? 우리가 사회 안에서의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 상과 벌이라는 어떤 외적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강화고요. 코칭은 이 사회 주관자, 뭐 부모도 될 수 있고 동료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뭐 강사도 될 수 있고 이런 사회 주관자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걸 코칭이라고 하고요. 관찰 학습은 물론 사회 주관자를 옆에서 이제 즉 타인이라고 볼 수 있죠. 타인의 행동을 관찰해서 얻는 학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 행동이 이런 사회화, 이런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학습된다고 보는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강화와 이런 스포츠 역할의 학습은 강화와 코칭, 관찰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운동 기능과 반응이 학습되고요. 그다음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지도자라고 나왔죠. 적합하다고 생각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 바로 코칭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회 주관자에 의해서 새로운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스포츠 사회화 파트에 대한 내용이었죠. 우선 스포츠 사회화는 사회화 과정이 있어요. 사회화 과정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스포츠로의 사회화가 있고요. 그 다음 뭐로 넘어가죠? 스포츠를 통한 스포츠 S로 적을게요. 이거를 통한 사회화. 그 다음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스포츠로의 재사회화.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탈사회화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자, 부상 방출 등의 자발적 은퇴로 탈사회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죠. 자, 부상을 잃게 되면 자발적으로 내가 더 이상 내 몸이 이제 따라오지 않는구나 해서 은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 방출, 팀에 의해서. 근데 이거는 뭐 자발적 은퇴에 해당하진 않죠. 이거는 자발적이 아니고 조직에 의해서 퇴출이 된 거라고 방출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1번은 탈사회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거고요. 자발적 은퇴를 하게 되는 탈사회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상과 방출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스포츠 참여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아니죠. 스포츠로부터의 사회화죠. 아닌 거고요. 개인의 심리 상태, 태도에 의해서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내재적 제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심리 상태, 태도,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인간의 심리, 내재적 제약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3번이고요. 이건 복수 정답이 나온 문제였어요. 4번 재정, 시간, 환경적 상황에 의해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대인적 제약이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 바로 이제 구조적 제약이라고 해요. 예. 즉 사회, 경제적, 기술적 요인 등 외부적인 구조적 요소로 인해 발생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뭐냐? 1번과 3번이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에 관련 설명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을 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제 오류로 인해서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20번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자, 이것도 이제 스포츠 세계화 파트 마지막 스포츠 사회학에 있어 마지막 파트거든요. 이번 올해는 2024년도는 스포츠 세계화 파트에서 세계 문제가 출제되는 많은 비중이 있었어요. 네. 자,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 옳지 않은 거. 자, IoT, 그다음 웨어러블 디바이스 발전은 경기력 측정에 혁신을 가져왔다. 그렇죠. 그다음 그 스포츠의 과학화, 스포츠 과학의 토대가 됐었죠. 이런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다음 프로야구 경기에서 VAR 시스템 적용은 인간 심판의 역할을 강화시켰다. 아니죠. 오히려 인간의 심판에 대한 그런 결과를 VAR을 통해서 어떤 오류를 잡아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역할을 오히려 악화시켰죠. 인간 심판의 역할을. 그래서 옳지 않은 내용이 해당이 됐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지능, 초연결은 스포츠 빅데이터 활용을 확대시켰다. 그렇죠? 이런 스포츠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스포츠 경기력의 증진에 또 도움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고 선수들의 데이터를 모두 취합해서 또 그걸 통해서 경기력과 스포츠 과학에 사용을 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죠. VR, XR 디바이스의 발전으로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한 트레이닝이 가장했다. 네, 요즘 뭐 VR 가상현실을 통해서 뭐 가상 뭐 축구, 가상 뭐 양궁 등등 뭐 생활 스포츠에서도 연결돼서 많이 이런 장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다 뭐냐?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스포츠의 변화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고 옳지 않은 얘기는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2024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20문제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쉽게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쫙 보시고 그다음 스포츠 사회학 핵심 특강 이론 또 한번 들으시면 2025년도 대비 스포츠 사회학은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4년도 스포츠 사회학 기출문제 해설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론 강의에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